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오. 지금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화나시면 밥상을 엎고 국민학교 선생님이 남편에게 맞아 시퍼런 눈을 하고 아이를 가르치시고 아이 우는 소리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던 적이 많았어.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이혼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절이지 않소?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이들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오. 90년대 후반이나 돼서야 사회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만연했다오. 만약 그대들에게 있었던 일이었다면 그대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소? 혹은 어떤 선택을 하겠소?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머니 임씨의 남편은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한쪽 팔로 몸을 끌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연로하여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오. 그러다 보니 줄곧 방에만 누워있게 되었어. 이 여편네야, 리모컨 찾아오란 소리 안 들려?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베개가 날아와 거실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등을 탁 쳤소. 병 안으로 누워있는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샘솟아 던져대는지 주변에 있는 물건이 남아나질 않아 할머니가 딱딱한 물건은 치워둔 참이었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머리만 멀찍이 떨어져 있던 리모컨을 들어다 잡을 수 있는 위치에 툭 던져두고 다시 나왔어. 망할 놈의 할망구!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자빠졌어.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너 같은 건 찍소리도 못하게 두들겨 줄 거야. 악을 쓰며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자 말은 기침이 터졌어. 패도 좋지 않아 쉽게 멈추지 않았다오. 할머니는 방문을 닫아버렸어. 기침 소리는 여전히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물 한 잔 떠다주는 정성도 보이지 않았다오. 그렇게 제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갔어. 낮은 쟁반에 몇 가지 반찬을 담아 할아버지 옆에 내려놓았어. 나 나갔다 와요. 밥 먹어요. 뭐야? 또 어딜 간다는 거야? 언제 들어올라고? 저녁 때 올게요. 배고프면 그 옆에 빵 먹어요. 그러고는 뒤돌아서자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쟁반을 탁 하고 엎어버렸어. 미친 여편네가! 남편이 몸저러우니 바람이 들어서 맨날 쏘다녀.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다시 밥 차릴 시간 없어요. 할머니가 무심히 대꾸하자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 뭐야? 그럼 저녁까지 굶으라는 거야? 밥 귀한 줄 알고 차려준 사람 정성 귀한 줄 아세요. 그러고는 할머니는 거칠게 터져나오는 할아버지의 욕설을 뒤로 한 채 외출했어.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엔 할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 늘상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곤 했어. 그래봤자 만날 사람이라곤 혼자 살고 있는 딸밖엔 없지만 밥도 차려 먹고 함께 TV 보며 대화도 나누면 시간은 금방 흘러갔어. 누군가 본다면 매정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늙어서도 힘이 덜 빠져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남편은 그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 앉아 고분고분 고개만 숙이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 옛날엔 분명히 그런 시절도 있었어. 남편의 한마디에 벌벌 떨고 발소리에 재떨이라도 날아올까봐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던 그런 시절 말이요.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딸에게 가는 길, 그 옛날의 기억을 떠올렸어. 할머니 임씨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생업에 뛰어들었어. 그리고 20대 초반이 되어 동네 사람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오.
남편은 도축업을 하였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아주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어도 순박해 보이는 인상과 성실함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 나이 차이가 꽤 나던 터라 결혼 초에는 남편이 임씨를 꽤나 아꼈다오. 시어머니도 새아가 하며 임씨를 예뻐했어. 그런데 비극은 임씨가 시집온 2년 뒤 출산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 그러게 내가 부적 잘 가지고 다니라고 했지. 용한 점쟁이에게 받아온 아들 낳는 부적을 임씨가 잃어버렸던 일이 있었어. 딸을 낳으니 임씨가 임신 중에 했던 모든 일에 의미가 부여됐고 결코 임씨에게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오. 자고로 밭이 좋아야 아들이 나오는 법이다. 밭이 기름지지 못하고 바싹 말라 있으니까 엉뚱한 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아이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게 죄송하면 빨리 둘째 가질 생각이나 해라. 딸이 자라면서도 시어머니의 모진구박을 당했어. 새아가 하던 호칭은 야, 너로 바뀌었고 임씨가 밥술을 뜨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오. 매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담배나 뻐끔거리며 피워댈 뿐이었어. 아직도 소식이 없냐?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로부터 듣는 말이었어. 임씨도 괴로웠어. 결혼하고 오래되지 않아 첫째가 들어섰었는데 둘째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질 않았어.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임씨도 지쳤고 남편도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게 되었어. 그 말은 지난 3년간 시어머니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살았단 말이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을 것이었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내쫓아야 될 며느리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하냐.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악담이 쏟아지는 날이면 딸은 겁을 집어먹고 이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 임씨는 눈물 흘리며 앵무새처럼 잘못을 빌었어. 하지만 이것조차 진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어. 임씨의 남편은 점차 임씨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술을 진탕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지금 바가지 긁는 거야? 바가지라뇨.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말대꾸하지 마. 어디서 남자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술상이나 봐와. 신혼초 한때는 다정했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이제는 남편마저 임씨를 업신여겼어. 임씨는 이 집안에서 기댈 곳 하나 없이 외로웠다오. 아이는 커가고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았어. 외박은 밥 먹듯이 했고 성실히 하던 일도 드문드문 나가게 되었어. 임씨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 식구가 생활을 했기에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임씨가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도맡아 해야 했다오. 시어머니의 도움은 바랄 수도 없었고 손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시어머니는 아이조차 봐주지 않아 낮 동안엔 이웃집에 맡겨야 했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댁이 안쓰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사실 새댁 신랑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랑 여관에서 나오는 걸 딱 봐버렸지 뭐야. 네? 저희 남편이요? 그럴 리가요.
아니, 한 번이면 나도 잘못 봤겠거니 하는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여자랑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니까? 이번에 보고 딱 확신을 했지.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했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임 씨는 눈앞이 새하얘졌어. 임 씨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었어도 백년가약을 맺은 사이 아니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 않소. 아들 못 낳은 죄로 구박받고 살지만 그래도 부부로서의 정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믿고 싶지 않았다오. 잘못 보신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이 참, 내가 똑똑히 봤대도 그러네. 가서 한번 슬쩍 떠봐. 절대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고. 그날 작업을 마칠 때까지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 그저 아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었어. 그렇게 귀가를 했을 땐 남편은 집에 없었어. 아이를 재우고 새벽까지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 새벽 3시가 지나갈 무렵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 집에 돌아왔어. 아이씨, 깜짝이야. 잠 안 자고 귀신처럼 앉아 있어? 어디 갔다 오세요? 이 여편네가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것까지 보고하라고 하네? 상전납셨구만. 혹시 당신 여자 만나고 왔어요? 서서 양말을 벗던 남편이 우뚝 손을 멈추고 임 씨를 쳐다봤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여관에서 당신 봤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이 새벽에 남편을 잡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임 씨는 남편의 바지춤을 붙잡고 말했어.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 이거 안 나? 남편은 발을 휘둘러 임 씨를 털어냈어. 연약한 몸은 방바닥을 굴렀다오. 이게 보자 하니까 남편 알기를 똥으로 안 해? 여자를 만났으면 뭐 어쩔 건데? 아들도 못 낳는 거 여태 데리고 살아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바가지를 긁어? 아주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살아라? 확 딸년이랑 내쫓아 버릴라니까. 뭐라고요? 딸과 함께 내쫓는다는 말에 임 씨가 남편을 노려보았어. 시집와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본 순간이었어. 나 혼자 낳은 거 아니고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엔 말 안 듣는 마누라 어떻게 정신 차리게 했는 줄 알아? 남편이 말을 마치자마자 임 씨에게 발길질이 날아왔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한마디 끝날 때마다 발이 날아왔고 때리는 남편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어. 임 씨는 저항도 못하고 웅크린 채 신음을 흘려야 했어.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물리적인 폭력에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했고 두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명치를 잘못 맞았는지 숨이 꺽꺽 넘어가는데 남편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며 말했어. 남들 잘만 낳는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남이 팔자를 꼬았으면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남편 잘 만나서 이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아. 에이, 열받아서 술이 다 깰라 그러네. 돈 아깝게. 그러곤 쓰러져 있는 임씨 옆에 철푸덕 누워 잠을 청했어. 남편은 금세 코를 드르렁 골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옆에서 잠든 남편이 깰까 무서워 임씨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어.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했고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했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와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다오. 그저 무심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폭력적인 모습은 보인 적 없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임씨는 살면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딸을 쳐다보았어.
다행히 딸은 그 소란에도 깨지 않고 곤하게 자고 있었어. 어디가 부러진 듯한 고통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 임 씨는 끙끙거리며 딸의 옆에 누웠어. 문 밖은 여전히 고요했어. 문지방이 얇아 건너방에 잠든 시어머니도 잠에서 깨었을 텐데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오. 설령 시어머니가 아셨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었을 것이오. 1시간이나 잠들었을까. 임 씨는 부스럭 자리에서 일어났어.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일찍 아침상을 차려야만 했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침상을 거르게 되면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요. 임 씨의 얼굴은 멍으로 얼룩덜룩했고 걸음은 절뚝절뚝 불편해 보였어. 하지만 공장 출근 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밥을 지어야 했다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나와 보았어. 됐다.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까 넌 출근이나 해라. 웬일인지 며느리 대신 밥을 차리겠다고 시어머니가 나섰어. 역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신 듯 했어.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그러겠냐? 그러면 그렇지. 며느리 걱정을 할 분이 아니었어.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다. 네가 잘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지 않는 법이야. 아들 낳으려면 남편 마음 잘 잡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임 씨의 탓이라는 시어머니. 임 씨가 그녀의 딸이었어도 같은 말을 했을까. 어쩌면 시어머니는 딸에게도 똑같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시어머니에게는 딸은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 참 아이러니했어. 그러는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이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또다시 울컥 울음이 터져나왔어. 어디 아침부터 부엌에서 눈물바람이야? 정승 떨지 말고 출근이나 해라. 얼굴도 좀 가리고 미련하게 남편한테 맞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래? 이런 말을 듣고도 입도 뻥끗 못하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의 말처럼 자신은 정말 미련한 것이 맞나 보다 하고 임 씨는 생각했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힐끗거리며 혀를 차는 것이 느껴졌다오. 임 씨는 옷깃으로 얼굴을 애써 가리며 일을 했어. 그리고 퇴근을 했을 땐 웬일로 남편이 나가질 않고 집안에 있었어. 임 씨는 강도라도 마주한 듯 남편을 보고 쏘스라쳤어. 그러자 남편이 멋쩍은 듯 말했어.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말이야. 미안하게 됐네. 그 입에선 욕 대신 사과가 튀어나왔어. 임 씨는 어안이 벙벙했어. 어제와는 딴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했어. 임 씨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다시 한번 사과했어. 술이 웬수야? 그치? 미안하네. 임 씨는 남편에게 그날의 폭력이나 외도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 그랬다가는 다시 발길질이 날아올 것 같았고 이대로 묻어버리고 없던 일처럼 살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오. 하지만 그것은 임 씨의 착각에 불과했어.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그런 날이면 임 씨에게 손을 올렸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때리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익숙해졌다오. 그러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사과를 하니 꼭 두 사람과 사는 기분이었어.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 임 씨는 국민학생이 된 딸아이와 함께 잠이 들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그런 임 씨를 깨웠어. 이 여편네는 남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맨날 처자고 있네. 무언가 임 씨의 등을 무겁게 때렸어. 임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는데 그녀의 옆에는 나무 목침이 떨어져 있었어.
남편이 떨어진 목침을 다시 집어들어 앉아있는 그녀에게 집어던졌어. 얼른 일어나서 술상이나 봐와. 임 씨는 또다시 무언가 날아올까 싶어 부랴부랴 부엌으로 들어갔어. 술상을 내오고 임 씨는 방 한구석에서 숨죽인 채 앉아 있었어. 그러자 임 씨의 남편이 말을 걸었어. 간밤에 말이야.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는데 대가 끊겼다며 우시더란 말이지. 내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못 들었단 말이야. 쓸모없는 딸년 하나 낳고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일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남편 때문에 임 씨는 온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었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까지 이 집에서 오로지 임 씨만이 열심히 일했고 누구도 손을 보태지 않았어. 저건 학교도 보내지 말고 일이나 시켜? 남편은 잠자고 있는 아이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켜야죠. 다른 건 몰라도 딸에 대해서만큼은 임 씨도 양보할 수 없었어. 뭐야? 여자가 배워서 어디다 써? 국민학교도 당장 때려치라 그래. 근데 이게 또 대드네? 그게 아니라 우리 미선이는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 여편 내가 또 매타작을 해야 정신을 차리나? 그렇게 또 시작된 구타. 목침을 집어들어 휘두르다 미끄러워 붙잡기 여의치 않았는지 맨손으로 머리채를 잡았어. 말로 해서는 왜 듣질 않는 거야? 머리 가죽이 뜯겨나갈 듯이 아파 소리를 지르자 이번에는 시끄럽다며 머리채를 잡은 채로 임 씨를 집어던졌어. 하필이면 엎어진 곳이 딸아이 위. 자고 있던 딸이 잠에서 깨어났어. 엄마, 졸린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는 아이를 향해 남편이 말했어. 아무튼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지? 애비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너까지 애비를 무시하냐?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뜬 딸아이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어. 그러자 임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가로막았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애가 뭘 알아요. 어쭈? 가로막아? 이 여편 내가 오늘따라 왜 이래? 애비가 딸년 교육도 못 시키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 너 오늘 날 잘 잡았다. 남편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임 씨에게 손찌검을 하자 아이는 그제야 험악한 분위기를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어. 임 씨는 아이의 귀를 막은 채 감싸 안고 남편의 발길질을 견뎠어. 임 씨가 엎드려 꿈쩍도 안 하자 남편은 더욱 열이 받았어. 발로는 성이 안 풀리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마땅한 게 보이지 않자 먹던 밥상을 엎어 머리 위로 들어올렸어. 임 씨가 고개를 들자 남편은 그대로 내려쳤고 임 씨에게는 그 장면이 꼭 느리나면을 재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오. 그리고는 난장판이 되었어. 이마가 찢어졌는지 임 씨는 피칠갑을 했고 아이는 목청 터지는 소리를 내며 울었어. 남편도 몸을 써서 힘이 빠졌는지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고 그 사이 임 씨는 혼미한 정신을 붙잡고 아이를 안고 방문 밖으로 뛰쳐나갔어.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았어.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보았는데 임 씨의 몰골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다오. 이게 무슨 일이냐? 임 씨는 대답하지 않고 신도 신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 뒤에서는 남편이 어딜 가냐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만 꼭 껴안은 채 달아났어. 임 씨가 향한 곳은 파출소였어. 그동안 남편이 때릴 때마다 떠올렸던 곳이지만 차마 아이 아빠를 신고할 수 없어 생각만으로 그쳤었다오. 절뚝거리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아는 얼굴이 보였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는 이 동네 토박이 박 씨로 남편과 잘 아는 사이였어. 임 씨는 흐느끼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 그러자 박 씨는 난감한 듯 이마를 긁으며 말했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다시 거기로 가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잘 말해 볼게요.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이상하네. 저 맞아 죽어요. 에이, 저희가 같이 가는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김순경, 가자.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순경이 머뭇거리며 차키를 챙겨 일어났어. 싫다고 버티던 임 씨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경찰차를 타고 온 임 씨와 아이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임 씨를 향해 눈을 부라렸어. 아이고, 동네 창피하게. 형님, 잘 지내셨어요? 임 씨의 남편이 박 씨에게 아른 척을 하였어. 그래, 잘 지냈지. 야, 임마, 재수 씨 꼴이 왜 이러냐? 그냥 좀 다툰 거예요. 말로 해, 말로. 그럼요. 그리고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야지. 파출소까지 오게 만들면 쓰냐? 네, 단속 잘하겠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는 임 씨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흘렀어. 뭘 잘했다고 울어? 어서 들어가라. 시어머니가 임 씨와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었어. 임 씨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 잠시 후 남편도 따라 들어왔어. 미친 여편네가 남편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오! 남편은 손을 치켜들었어. 임 씨는 눈을 질끈 감았는데 남편은 그래도 경찰이 왔다 간 것이 신경 쓰였는지 손을 내리곤 획 돌아섰어. 그러면 그 뒤로 남편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어. 그저 보이지 않는 곳을 골라 때릴 뿐이었어. 그는 임 씨에게 화풀이 하는 것에 중독이라도 된 듯 보였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손을 올렸고 임 씨도 이제는 신고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 이혼을 해달라고 빈 적도 있었고 친정으로 도망을 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쫓아온 남편이 한 번 더 도망치면 딸 학교로 찾아가 깽판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 임 씨에게 딸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임 씨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 시간이 오래 흐른 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임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지독한 병수발을 들어야 했다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임 씨의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딸은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겠다며 마을을 떠나버렸어. 그렇다고 딸이 편이 큰 것은 아니었어. 어머니를 감싸다 대신 발길질을 당한 적도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다오. 임 씨의 애절한 부탁으로 그 뒤로는 대신 맞는 일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그런 폭력과 어머니의 무력함,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지긋지긋했을 것이요. 망설이는 딸을 서울로 보내버린 것도 바로 임 씨였어. 딸은 자유롭게 어여쁘게 살길 바랬어. 남편은 그것 보라며 딸은 키워봐야 집 떠나면 남이라며 혀를 찼지만 임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누군가는 그때 왜 딸과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하겠지만 임 씨는 아마 그리했다면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어.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딸이 떠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념했다오. 세월은 흘렀고 임 씨가 그 집으로 들어간 지 약 40년.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처음에는 증상이 미약했고 이내 금방 회복했지만 또다시 쓰러졌을 때는 편측마비가 와서 운신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러자 그제서야 임 씨가 늘 달고 다니던 멍이 사라졌어.
폭력도 기운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법 아니겠어? 임 씨는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숨 쉴만해졌어. 남편은 방 안에만 누워있는 신세였고 임 씨의 도움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힘들었어. 임 씨의 딸은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임 씨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하고 싶진 않았어. 또한 병들어 죽음에 다가가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기도 했다오. 이제는 맞는 일도 없었고 남편이 소리쳐도 무서울 것이 없었어. 임 씨가 원할 때 외출하고 맘 편히 TV도 봤어. 남편이 가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밥상을 엎으면 임 씨는 하루 종일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남편은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쫄쫄 굶어 성질머리가 누그러지곤 했어. 밥 좀 줘. 하루 종일 굶길 셈이야. 임 씨는 대답 없이 조촐한 밥상을 들이밀었어. 부축해주지 않은 채로 방문을 닫고 나와 할 일을 했어. 남편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근육은 빠졌고 오랫동안 병에 좀 먹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어. 그런 남편을 임 씨는 옆에서 지켜보았어. 어이, 열린 방문 너머에서 남편이 힘없이 임 씨를 불렀어. 임 씨는 못 들은 척 있었는데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임자, 젊었을 때 구박했던 거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무한 거야. 이제 나이 들어 힘도 없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돌봐줘야지. 그제야 임 씨는 남편에게 제대로 대꾸했어. 고작 몇 년을 가지고 뭘 그래요? 40년이에요. 당신에게 맞고 산 세월이. 그땐 내가 미안했어. 젊은 치기에 그런 거야. 나도 지금은 후회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입에서 후회한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내가 이렇게 눈 감으면 당신 마음은 편하겠어? 모르는 소리 하네요. 난 당신 이렇게 눈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그래도 자식 낳고 40년 동안 부대끼며 산 부부 아니야? 당신은 날 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모진 세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도 모자라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까지 날 짐승 취급도 안 해줬잖아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족보도 없는 대단치도 않은 집안. 대가 끊겼다고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했잖아요. 당신 그리고 시어머니 쓸모없는 딸 낳았다고 평생을 욕했지만 나는 그 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때문에 당신도 지금 버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고요. 당신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내 딸 아빠라서 내가 끝까지 책임은 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남편의 눈가가 빨개졌어. 생전 처음으로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 미안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소리는 40년 전에 했어야죠. 당신이란 인간한테 갇혀 살았던 세월. 피눈물 나게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내 남은 인생 당신 없이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난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아야죠. 후회스러워서 우는지 아니면 이렇게 죽기 억울해서 우는지 남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 임 씨는 한 조각의 안타까움도 느낄 수 없었다오. 당신이 정말 갈 때가 됐나 보네요. 가증스러우니까 눈물도 다시 주워 담아요. 그러곤 임 씨는 방문을 닫아버렸어. 그러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세상을 떴어. 장례식장엔 올 사람도 없었고 임 씨와 딸만 그 영정 앞에 앉았어. 그래도 아버진데 가시는 길에 인사라도 해라. 난 아버지 없어.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이제 그 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아.
딸이 비정상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자신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며 나이 40이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어. 그래, 그러자. 나 때문에 엄마가 그 집에서 힘들게 버틴 거 알아. 엄마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괜찮아.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 누구는 임 씨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임 씨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것이요. 하지만 임 씨라고 본인의 행복을 찾고 싶지 않았겠어? 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 누가 임 씨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 그대들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그 시절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집이 시끌시끌했어. 그대들은 어떠했어? 우리 집은 5남매, 옆집은 6남매, 건너 사는 8남매는 놀라운 것도 아니었다오. 북적북적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던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 형제들은 커가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것이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겠지만 어찌 인생이 이상적으로만 흘러가겠어. 형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부모를 버리고 남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가족도 흔히 있다오. 식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부모가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존경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소? 자식이 착하고 효심이 깊은 것,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킨 것.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정 씨가 대학생이던 시절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소.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왕래가 없어 슬픔은 크지 않았다오. 정 씨의 부모님이 결혼할 당시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유독 심했고 결혼한 후에도 늘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셨다고 들었소.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발길을 끊게 되었소. 정 씨의 어머니만 가끔 오가며 외조 부모님을 뵈었다오. 정 씨가 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외할머니와 이모 두 분과 큰이모부가 계셨어. 정 씨의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고 정 씨의 아버지는 처갓댁과 대면대면했기에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어. 이모, 안녕하셨어요? 왔니? 훤칠하게 컸네. 큰이모와 이모부가 정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고 옆에 있던 막내 이모도 정 씨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말했어. 조카, 오랜만이다. 모두들 애통해하는 할머니를 위로한 후에 가족마다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았소.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서로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이 이상했는데 슬퍼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 왜 따로 앉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 얘긴 한마디도 안 꺼내는 거 봤지? 거봐. 내가 뭘 했어? 저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 것 없어. 어른들 하는 얘기야. 하지만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어. 정 씨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이모와 정 씨의 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며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웃기잖아. 여태 신경도 안 쓰던 애가 갑자기 왜 엄마를 모셔간다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셔서 적적하시니까 우리가 돌봐드리겠다는 거 아니야? 내 엄마 내가 챙긴다는데 뭐가 웃기다는 거야? 네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아니? 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무슨 속내가 있다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웃으며 인사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소리를 치고 있었어. 안에 있던 사람들은 흥미롭게 둘을 지켜보았다오. 그래, 처제. 어머니는 우리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처제는 신경 쓰지 마. 글쎄, 내가 모셔간다니까요? 처제, 혹시 지금 이러는 거 아버님 통장 때문이야? 그러자 정 씨의 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었고 막내 이모가 대화에 끼어들었어. 표정 보니까 딱 맞네. 언니 진짜 음흉하네. 엄마 위하는 척은 혼자 다 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려고 그런 거네. 호박씨? 버릇없게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대화를 듣자 하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통장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듯 했어. 할머니는 영정 앞에 앉아 말이 없으셨고 자매들은 서로 곧 머리채라도 쥘 듯한 분위기였어.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아빠 통장 어디 있어? 언니가 가지고 있지? 정 씨의 어머니가 큰이모에게 말하자 큰이모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콧웃음을 치며 대답했어. 본색을 드러내네. 그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왜냐니? 아빠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이때다 싶니? 그 돈을 왜 나눠 가져? 아빠 병원비로 거의 다 썼고 나머지는 엄마 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 통장 나 주라고. 엄마는 내가 모실 테니까. 효녀 났네. 효녀 났어. 그동안엔 잘 찾아오지도 않더니 돈에 눈이 멀었구나. 점점 더 험한 말이 오가기 시작했고 막내 이모도 자신도 질세라 대화에 끼어들었어. 둘이 나는 쏙 빼놓고 얘기하네. 그렇게 따지자면 나도 지분이 있어. 그러자 정 씨의 어머니가 막내 이모를 쏘아보았어. 아빠 살아계실 때 우리 집 재산 다 날려먹은 게 너잖아. 그걸로 유산 받았다고 생각해.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어. 나중에는 정 씨의 아버지, 큰이모 부까지 싸움에 끼어들어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 그만하지 못해? 네 아빠 보고 계신다. 잠자코 듣고 계시던 할머니의 목소리에 다들 입을 다물었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한 표정들이었어. 큰이모부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처제들도 이제 그만해. 정 씨의 어머니는 더 할 말이 남았지만 외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꾹 눌러 담았어. 엄마, 난 그냥 엄마 혼자 외로울까봐 우리 집에 가셨으면 해서 그런 거야. 알지? 난 괜찮다. 언제는 내가 혼자 안 살았니?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날부터 할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되었어. 상황을 잘 모르는 정 씨가 보아도 이제 와서 혼자 계신 할머니가 걱정된다고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았어. 아니, 엄마. 그래도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엄마 혼자 둬요? 막내 이모가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대신 장례 끝나고 둘째네 집에 며칠 묵고 마. 그러면 됐지. 다른 이모들보다 할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았던 정씨 가족을 보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싸우는 못난 자식들이었지만 할머니도 오랜만에 보는 자식이 반갑긴 했던 모양이었어. 발인이 끝나고 외할머니는 간단한 짐을 들고 정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어. 엄마, 그때 말이야. 돈 때문에 엄마 모시려고 했던 거 아닌 거 알지? 그래, 안다. 며칠이라도 편히 있다가 가세요. 그러고는 며칠 동안 저녁이 되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 엄마, 그때 생각나? 나 어렸을 때 말이야. 나 크게 아팠을 때. 차는 없고 구급차도 안 오고 밤늦게 병원 갈 방법이 없어서 아빠가 나 업고 1시간 동안 뛰어서 읍내에 있는 응급실까지 갔잖아. 기억나지 그럼.
너 열난다고 네 아빠가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맞아. 나중에 보니까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있었잖아. 한쪽은 고무신, 한쪽은 슬리퍼. 그랬지. 너 큰일 나는 줄 알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모녀가 울며 웃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정씨도 괜스레 눈물이 찔끔 났다오. 할머니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장례식장에서 싸웠던 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평화로워 보였어.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은근스레 할머니께 물었어. 엄마, 언니한테 있다는 그 통장 말이야.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통장? 그건 아빠 병원비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지금은 다 썼다고 들었다. 엄마가 확인해 봤어? 무슨 확인식이나 하니? 다 썼다길래 그런 줄 아는 거지. 엄마가 생각해도 언니가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아빠 통장 말이야. 얼마가 남았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네 언니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엄마가 달라고 안 할 거면 내가 말해볼게. 내가 알아봤는데 원래 아빠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자식들하고 부인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대. 이게 할머니가 오신 첫날부터 어머니가 꺼내고 싶었던 본론인 듯 했어.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냐?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형제끼리 꼭 그렇게 해야겠니? 원래 그 통장에 7천만 원 정도 있었다며? 병원비 쓰고도 몇 천은 남았을 텐데. 그거 언니가 혼자 꿀꺽하려는 거잖아. 옆에서 듣자 하니 할아버지 통장을 큰이모가 관리하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자유롭게 돈을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것 같았어. 언니가 안 주면 엄마가 달라고 해야지. 엄마는 언니네 엄마야? 내 엄마이기도 하잖아. 장례식장에서 끝난 줄 알았던 논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 처음엔 차분히 얘기하다가 정씨의 어머니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어. 똑같은 자식인데? 막내는 사업할 때 전 재산 다 날리면서 도와주고 언니는 몇 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도 주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막내는 사업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잖니.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아빠 통장이라도 엄마가 좀 받아다 주면 되잖아. 악다구니를 쓰는 어머니를 정씨가 말렸어. 엄마, 왜 그래요? 진정하세요. 애초에 그걸 왜 엄마가 관리를 안 하고 언니를 주냔 말이야. 그러자 할머니는 지친 듯 더 이상 대답 없이 흐느껴 울기만 하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지금 돈 때문에 할머니에게 퍼붓고 있는 어머니가 참 매정해 보였어.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 화병 나겠다. 화병은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가 날 것 같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았던 정씨는 하고픈 말을 삼켰다오. 아니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살던가 해. 그러면 너한테 뭐가 좋니? 나도 혼자가 편해. 최소한 언니가 그 돈 쥐고 있진 못할 거 아냐. 너는 그게 지금 애미한테 할 소리니? 엄마 모신다고 나서는데 뭐가 문제야? 네 새끼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지금 내 새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이 모든 일들이 정씨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어머니. 정씨는 할머니에게 대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 할머니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시고는 말없이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가 걱정되지도 않는지 아침 일찍 정씨를 불렀어. 누가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도 소근소근 말씀하시기에 정씨도 귀를 바짝 갖다 대고 듣게 되었어. 네 외할아버지 말이야. 예전에 상가 점포를 하나 가지고 계셨거든. 네가 그것 좀 알아봐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봐요? 외할머니한테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자꾸 그런 거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러지.
엄마가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서류를 떼보든 전화를 해보든 알아서 해봐. 정 씨는 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소. 할아버지의 통장 얘기도 말이요. 7천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신 것이 몇 년이요. 언뜻 생각해 보아도 남아있는 돈은 많지 않을 것 같았고 다른 재산도 할머니가 없다면 없는 것 아니겠소? 있다고 하더라도 훔쳐올 것처럼 몰래 알아보려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어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는 이미 8년 전에 명의가 넘어간 상태였소. 그날 저녁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다오. 8년 전이면 막내랑 살고 있을 텐데? 뭐야? 그럼 팔고 남은 돈도 없을 거 아냐? 막내 이모가 예전에 크게 사업을 한다 어쩐다 하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통째로 날려먹었다고는 익히 들었어. 망한 후에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는데 함께 살 때 생겼던 돈이면 진작 없어지고도 남았을 상황이었어. 장모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한 푼도 안 가지고 계시겠어? 엄마가 그렇게 말도 없이 돌아가 버렸는데 지금 전화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내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막내 이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집에 계신다며? 언니 집에 한 달 정도 있을 거라더니 뭐라 그랬길래 엄마가 벌써 돌아가셨어? 바쁜 일이 있으셨나 보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언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까이에서 끝까지 아빠 돌본 건 큰언니잖아. 그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그건 큰언니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자신 목도 떼줘야 한다며 소리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딴 사람이 된 듯이 말했어. 나는 그 돈 안 줘도 되니까 언니도 포기해. 솔직히 언니가 아빠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형부 때문에 왕래도 없었고. 그런데 아빠 돌아가셨다고 돈 달라고 난리치는 게 난 좀 웃겨. 효도다운 효도나 하고선 돈똥거려야지. 막내 이모의 말에 정 씨의 어머니는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 효도? 효도로 줄 세우면 너는 순위에도 없어. 이 기집애야. 애초에 네가 아빠 재산 거덜내지만 않았어도 지금 1억씩은 받았다고. 그리고 너 언니한테 돈 받기로 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한 거 아니야? 어머머? 받기는 뭘 받는다 그래 내가. 생사람 잡지 마. 막말로 우리 중에 누가 아빠 챙겼어. 큰언니잖아. 그게 챙긴 거니? 아빠 요양병원 보내놓고 통장만 가로챈 거지.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는 건 절차에 맞지가 않지. 다 까놓고 나서 똑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공이 있으면 더 챙겨주고 그래야지. 통장 잔고는 보여주지도 않는 게 말이 되니? 남은 게 없다잖아. 다 아빠 병원비로 썼다잖아. 그러면 왜 못 보여주니? 아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어.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서 좀 보자. 언니한테도 전해. 안 나오면 법적으로 할 테니까 알아서들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 정 씨의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운지 방에 누워서 곡소리를 했어. 그러자 정 씨의 아버지가 옆에서 어머니를 부추겼어. 그 처제 참 이상하네. 처형이랑 짰어. 아, 그렇다니까. 둘이 쿵짝쿵짝해서 나를 따돌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도 아버지 앞으로 있던 재산이 그 통장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냐? 어머니 살고 계신 아파트는 누구 명의야? 그건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그래. 그럼 이참에 모셔올까? 그 아파트는 팔면 되지. 그래서 내가 엄마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건데 엄마가 안 오시겠다잖아. 아, 그러면 억지로라도 모셔와야지. 이야기를 듣던 정 씨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부모님이 무섭기까지 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정 씨의 어머니는 딴 사람이 된 듯했어.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도 가끔 하고 서로 걱정도 하는 평범한 부모 자식이었어.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통장 잔고 때문에 형제들과는 거친 말을 주고받고
이제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 집을 뺏을 생각을 하고 계신 듯 했어. 정 씨의 아버지도 똑같았어. 그 돈만 있다면 가족 간의 사랑, 의리 같은 건 필요 없는 것 같았어. 그리고는 주말이 되었을 때 정 씨의 어머니는 전투에 임하는 것 같은 마음가짐을 하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 함께 가지 못하는 아버지가 걱정스러워했다오. 당신 혼자 괜찮겠어? 당연하지. 다들 혼자 오라고 했어.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정신없게 하면 결판이 안 나. 다들 혼자 오라고 통보하곤 정 씨의 어머니는 정 씨를 대동했어. 미리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무언가 초탈한 듯 또는 포기한 듯 보였어. 모두 다 거실에 둥그렇게 앉아 있었고 정 씨는 식탁 의자에 앉아 멀찍이서 바라보았어. 그래, 여기서 얘기를 끝내자. 큰애 너는 통장 갖고 왔니? 여기요. 문제의 통장이 등장했어. 정 씨의 어머니가 다급히 통장을 열어보았어. 90만 원? 지금 장난해? 어머니가 큰 이모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어. 그래, 그 돈 30만 원씩 나눌래? 여기 있던 돈 다 어쨌어? 말했잖아. 병원비로 다 썼다고. 큰 이모는 거부라며 턱을 치켜들고 말했어. 가만히 있어봐. 정 씨의 어머니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지 통장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 이거 다 병원비로 쓴 게 아니잖아? 그러자 큰 이모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다 병원비는 아니고 아빠 돌보는데 병원비만 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언니가 썼다는 말이네? 내가 그 정도도 못 써?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병원에 있는 아빠 챙겼는데 그 정도 보상도 못 받니?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하지 그랬어? 언니가 아빠 똥수발을 들었어? 아니면 집에다 모셨어? 자기 혼자 고생한 것처럼 말하네. 또다시 목소리가 높아지자 할머니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탁 치며 말씀하셨어. 그만들 못하겠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대로 눈도 못 감으시겠다. 엄마, 애초에 아빠가 재산 정리만 잘해놓고 가셨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요. 가만히 있던 막내 이모가 괜히 한 소리 보탰는데 그 말을 듣자 할머니의 표정이 왈칵 구겨졌다오. 뭐가 어째? 이런 천하의 나쁜 년들. 이런 것들도 딸이라고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세월이 후회스럽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정 씨의 어머니가 말하자 할머니가 말어리를 끊어먹고 대답했어. 너는 그만해. 너 시집 갈 때 아빠가 돈 보태줬던 것 안다.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해. 이것 봐. 시침이 딱 대고 돈 내놓으라더니 집안 재산 말아먹었다고 전화로 그렇게 욕하더니 진짜 나쁜 건 둘째 언니였네? 이때다 싶었는지 이모들이 말로 어머니를 물어뜯기 시작했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다. 됐어. 그냥 법적으로 하자. 아빠 재산 조회해서 딱 나눠. 깔끔하게. 제발 그만들 좀 해라. 제발 좀.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웬 통장을 꺼내며 말씀하셨어. 여기에 5천만 원 들었다. 아빠 앞으로 된 다른 재산은 없어.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제 그만들 좀 싸워. 싸우던 자매들이 모두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어. 할아버지 통장 잔고를 보고 이제는 틀렸구나 싶었던 정 씨의 어머니도 표정이 밝아졌다오. 무일푼보다는 1,000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좋지 않았겠어? 어디서 난 돈이야? 엄마. 그동안 내가 모아뒀다. 왜 숨기고 있었어요? 이걸? 숨겨? 네 아버지랑 나랑 너네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모아뒀던 돈이다. 할아버지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후 자금으로 1억 넘게 벌어두신 듯 보였어. 집도 있으니
사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두 분이 알콩달콩 사실 수 있던 금액이었어. 이 돈 다 주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통장을 보고 눈이 반짝하던 정 씨의 어머니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어. 그건 너희가 신경 쓸 것 없다. 그런 거 걱정하는 딸이었으면 지금 내 앞에서 이러고들 있지 않았겠지. 내가 너희 아빠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괜히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게 됐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큰 이모도 막내 이모도 갑자기 숙연해졌어. 할머니는 울음을 참으시는 듯 보였고 통장을 바닥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 이 돈 가지고 너네끼리 나눠 가져.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엄마, 그리고 이 집도 나 죽으면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네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겠지. 내 장례식에서 싸우려거든 아예 오지도 말거라. 무슨 말이야, 그게. 엄마, 왜 그래?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자매들이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이제 연락도 하지 말고 살자. 둘째 집에 있는 짐은 나중에 호연이한테 들려보내라. 정 씨를 통해서 짐을 돌려주라는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모두를 쫓아냈어. 비밀번호가 크게 적힌 통장 하나를 들고 정 씨의 어머니와 이모들은 망연자실하여 대문 앞에 서 있었어. 다들 결혼하고 따로 살며 바빠서 그렇지 아주 가깝게 지내진 못했어도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줄 사이는 되었던 자매 사이가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크게 달라졌어. 그 모습을 보는 할머니는 무척이나 괴로워 보였다오. 그렇지만 그날 누구도 할머니와 진짜로 연을 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 하지만 그렇게 할머니는 자식들의 전화를 차단했고 어느 누가 집으로 찾아가도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오. 엄마, 그 돈 나눠서 쓸 거예요? 정 씨가 어머니에게 물었어. 안 나누면 네 이모들 둘이 나눠서 쓰겠지. 그럴 바에는 우리도 받아야지. 정 씨는 진절머리가 났어. 정 씨는 통장을 들고 찾아가서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라도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그게 왜 절 위한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 돈이니? 결국 다 네 거야. 그러면 나는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할머니 돌려주세요. 네가 어려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정 씨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그 돈을 정 씨에게 주겠다는 어머니가 의아했어. 그만큼 정 씨를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어머니라면 할머니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며칠이 지나 정 씨는 할머니의 짐을 추슬러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 분명히 정 씨를 통해서 짐을 돌려달라고 하셨으니 문은 열어주시겠지 싶었어. 가는 길에 궁금증이 일어 할머니의 가방을 열어보았어. 옷 몇 가지밖에 들어있지 않은 짐을 굳이 돌려달라고 하신 이유가 궁금했다오. 그 속에서 정 씨는 낡은 동전 주머니를 발견했어. 열어보니 동전은 몇 개 들어있지 않고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어. 앳된 얼굴의 이모들과 어머니가 있었고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곁에 있었어. 보아하니 40년은 좋게 넘었을 듯한 사진이었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자매들은 즐거워 보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매들을 꼭 껴안고 행복해 보였다오. 빛바래고 손때가 탄 그 사진을 찾기 위해 짐을 가져오라고 하신 듯했어. 어찌나 만져보았는지 사진은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어.
정 씨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곱게 넣었어. 할머니는 정 씨에게 가방을 돌려받으셨어. 집 안으로 들이진 않으셨는데 뒤돌아서는 정 씨에게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어. 세상에 혼자 크는 자식은 없다. 너도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컸으니 나중에 부모가 되거들랑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거라. 그대들은 자식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 우리들 모두가 어려운 시절, 자식만을 바라보며 자식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어. 이제는 그런 자식들도 나이가 들었구려. 세월이 흘러 보살피기보다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때 주었던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받고 계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들 하지 않소? 그것이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절대 밑에서 위로 흐를 수 없기 때문인 듯하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헌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라. 이렇게들 말하곤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오. 헌신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바라는 것은 오로지 자식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었지만 비참하게 살고 있는 노년의 삶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돈다오.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식이지 않소. 나는 부모에게 어찌했는가 되돌아보기도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어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손 씨는 남편과 사별하였소. 어려운 시절에 만나 함께 고생하다 가정을 꾸렸는데 딸 하나만 덜렁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버렸다오. 이제 생활이 좀 필요나 했는데 남편이 죽고 가세가 급히 기울었어. 남편이 상속받았던 땅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만은 팔지 않고 두었어. 나중에 딸이 시집갈 때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악착같이 지켰다오. 손 씨의 친정에도 손을 벌리기도 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을 키웠어. 그렇게 글 몇 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손 씨. 딸이 아빠도 없이 커서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고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오. 세월이 흘러 딸은 제 앞가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 그래도 아직 손 씨에게는 돌봐주어야 할 아이처럼 느껴졌다오. 그러다가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어. 집도 꽤나 부유한 편이라고 들어서 걱정이 앞섰어.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처음 사돈과 만나던 날이었어. 손 씨와 딸만 앉은 자리 맞은편에는 사돈댁 식구들이 6명이 앉아 있었어. 사위에겐 결혼한 형이 있었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나오니 참 희한한 모양새가 되었어. 한쪽엔 6명, 맞은편엔 2명이 앉아 있어 여러 명에게 취조라도 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어.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건가요?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하루도 맘 편히 잠든 적이 없었어. 남자 쪽에서 집을 하고 여자가 혼수를 채우는 것은 옛말이 되었지 않소? 살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 1년 전 땅을 팔아 1억을 마련해둔 상태였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도
상대방의 재력을 보니 그것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았어. 딱 반반씩 하시죠. 사돈댁의 말에 손씨가 부끄러운 듯이 대답하였어. 제가 그간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1억 5천만 원 정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귀한 아들을 사위로 들이면서 참 송구스럽네요.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희가 집을 마련해 줄 테니까 혼수만이라도 채우세요. 사람이 참으로 작아지는 순간이었어. 안 그래도 작은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 그렇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이 상황이 부끄러운지 빨갛게 익은 딸의 얼굴이었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고운 치맛자락을 세게 움켜쥐는 것을 보았어. 손씨가 딸과 살고 있던 집도 팔아 자금을 좀 더 마련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작은 집부터 시작하면 이 돈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됐어요. 그건 너무 쪽팔리니까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 그러시면 애들 용돈 쓰라고 주세요. 손씨는 비참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에 안심이 되기도 했다오. 이렇게 넉넉한 집에 시집가면 손씨의 딸이 자신처럼 험한이라며 살 일은 없겠다 싶었어.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손씨는 딸의 손을 붙잡고 말했어. 미안하다. 네 아빠라도 살아계셨으면 좀 더 번듯하게 시집을 보냈을 텐데. 신경 쓰지 마. 그 집에서 다 해준다잖아. 그래도 없는 집이라고 너 무시하고 그러면 어쩌냐. 무시를 왜 해? 내가 잘하면 돼. 이 집도 팔아서 좀 더 보태줄게.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집을 판다는 소리에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그 눈엔 희망이 피어나는 듯 보였어. 너 시집 가면 내가 뭐하러 이 집에서 사냐.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그래도 되겠어, 정말? 그래. 안 그래도 너 결혼하면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어. 고마워, 엄마. 고맙긴. 그렇게 딸은 결혼을 했고 땅을 팔아 마련한 돈과 그동안 모아둔 돈, 작은 집으로 이사가며 생긴 돈을 몽땅 모아 딸에게 주었어. 딸은 번듯한 아파트에 혼수를 꽉 채워서 살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손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오. 손씨는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어. 명절에도 제사며 뭐며 정신없는 딸이 힘들까봐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딸이 살고 있는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딸이 와줬으면 하는 날이 있었는데 남편의 제삿날이었어. 남편이 죽고 꼬박꼬박 둘이서 조촐하게 지냈는데 딸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무척 서운해할 것 같았다오. 다음 주말에 바쁘니? 다음 주? 시댁 식구들이랑 제주도 가잖아. 주말에? 그럼 주말에 가지. 그게 이번 주 주말에 네 아빠 제사잖니? 아, 벌써 그렇게 됐어? 어쩌지? 가족들 다 같이 가는 거라서 나만 빠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네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할 텐데.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어떻게 못 간다고 그래. 거진 2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겼던 제사를 일러주지 않았다고 타박하는 딸이 야속했어. 하지만 시댁 행사에 빠졌다가는 곤욕을 치를까 무서워 서운한 기색은 내비치지도 못하고 대답했어. 시댁에서 너한테 많이 뭐라고 하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산 사람이 중요하지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 맘 같아서는 네 결혼 자금도 아빠가 물려준 재산으로 마련한 거다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달랐어. 그래, 이번엔 엄마 혼자 할게.
내년엔 꼭 와야 한다? 알겠어요. 끊을게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딸에 손 씨는 눈을 질끈 감았어. 그리고 그 다음 제사도 그 다음의 제사도 딸은 오지 않았어. 손 씨에게 남은 건 딸아이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귀하니 손 씨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일이 바쁘다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어. 가끔 김장김치를 가지러 딸이 오는 날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오. 그런 날이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어. 밥 한 끼만 먹고 가거라. 바빠. 애아빠 밖에서 기다려. 왜 안 들어오고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게 해? 빨리 가봐야 해. 그러지 말고 한술만이라도 떠봐. 너 좋아하는 잡채 해놨어. 밥 대신도 먹을 만큼 잡채를 좋아했던 딸을 생각해서 이른 아침부터 장을 봐왔다오. 정성스레 차린 밥상에 한번 앉아보지도 않고 떠나려는 딸을 손 씨가 다급히 붙잡았어. 엄마, 앞으로는 이렇게 밥 차리지 마. 바빠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차려놓으면 내 맘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 잠깐만 5분만 기다려봐라. 반찬통에 이것들 좀 싸줄게. 다음에 와서 먹을게. 그리고 김장도 내년부터 우리 건 하지 마. 괜히 고생하지 말고 사 먹을 테니까.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딸이 다음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어. 덩그러니 남아있는 손 씨가 무척 애처로웠어.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던 밥상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손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식구가 된다는데 남보다도 못한 사이게 된 듯했어. 엄마가 해준 김치가 아니면 밥을 못 먹겠다는 딸을 위해 결혼하고도 챙겨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됐다 하니 딸과의 연결고리가 더 이상 하나도 남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어. 하지만 슬퍼하면 뭐하겠어.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딸을 내가 슬프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하니요. 그저 딸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른 저녁 잠자리에 든 손 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깼어. 누구세요? 누구긴 집에 올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딸이 대답했어. 이 밤중에 네가 왜 여기 있어? 나 오늘 여기 좀 있으려고. 무슨 일 있니? 그러고는 불을 탁 켰는데 딸이 잠든 아이를 껴안고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 얼굴엔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입가는 터져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꼴이 왜 이래? 그러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 애아빠가. 뭐, 하서방이? 너한테 손 찍어 맸어? 대답도 못하고 울고 있는 딸을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 발밑이 쑥 내려앉는 기분에 손 씨가 딸 앞에 주저앉았어. 너 여태 맞고 살았어?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애아빠가 많이 취해서. 아니, 취한다고 사람을 패? 요즘 좀 속상해서 그래서 실수한 거야. 그래도 남편이라고 감싸고 도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어. 공주처럼 키우진 못했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운 딸이요. 손 씨도 때려본 적 없는 소중한 딸을 이렇게 얼굴이 터지도록 때린 사위한테 쫓아가 때려 죽이고 싶었어.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 같은 손 씨를 딸이 말렸어. 엄마, 그러지 마. 요즘 일이 많았어. 그런데 나랑 싸우기까지 하니까 욱했던 거야.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마누라를 때리냐? 도대체 내 딸을. 시댁이 지금 빚더미에 앉았단 말이야. 아니, 어쩌다.
아버님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어. 사위는 사돈어른 밑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니 시댁이 어려워지면 사위도 함께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했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 것이라고 안심하며 살았는데 집도 망하고 딸한테 손찌검까지 했으니 결혼을 잘못 시켜도 단단히 잘못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 모든 남자가 망했다고 지 마누라를 때리진 않는다. 너 그 집에서 당장 나와라. 우리 애기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해? 그럼 그렇게 계속 살래? 엄마 속 터지는 거 보고 싶어. 내일 가서 잘 얘기해 볼게. 그래도 아직 집도 있고 나도 다시 일하면 되니까 금방 일어날 수 있어. 핏덩이 어린 새끼는 어쩌려고 그러냐. 그렇게 딸과 어린 손녀를 끌어안고 새벽 내 심란한 속을 달랬어. 다음 날 아침 손씨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딸이 집으로 돌아갔어. 딸이 걱정되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오. 그리고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 헐레벌떡 전화 받은 손씨는 가장 먼저 딸의 안위를 물었어. 하서방이 또 때리진 않았어? 아니야.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각서도 썼어. 종이에 몇 글자 적는 건 누군들 못하겠느냐마는 그래도 잘못한 줄 알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어. 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잘 살길 바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나도 지금 어디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애아빠랑 작게 식당이라도 차려보려고 해. 식당? 너희가 그런 걸 해봤어야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알지 우리도. 그래도 어떡해. 지금 시댁도 힘들고 애아빠도 남 밑에서 일 못해. 손씨는 걱정이 앞섰어. 식당을 하던 사람들도 경기가 나빠서 다들 문을 닫는다고 하던데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았어. 제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 시댁 도움만 받고 살았는데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봐야지. 안 그래도 사돈댁에서 집을 해준 일 때문에 늘 부채감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말에 기특하기도 했어.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우리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손씨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엄마가 우리 5천만 원만 해줄 수 없을까? 딸을 결혼시키며 이사까지 한 마당에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흐느끼는 딸의 목소리에 못해준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울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고마워 엄마. 꼭 갚을게. 손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들어있는 보험들을 해지하는 일이었어. 대부분의 보험을 해지하고 4천만 원을 만들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곳저곳에서 꾸었다오. 그렇게 힘들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남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는데 딸이 다급한 상황이 되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는 딸에게 돈을 보냈고 딸은 2달 뒤에 식당을 차렸어.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대단히 잘 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은 벌게 되었다오. 손씨는 빌렸던 돈을 일하는 족족 계속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딸은 먹고 살만해졌어도 그 돈에 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어. 물론 손씨도 받을 생각도 없었고 말이요. 그러다 어느 날 손씨는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 다행히 중간쯤 올라왔던 상태라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허리를 다쳤다오. 며칠간은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 주변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입원비, 치료비가 걱정이 되었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며칠을 쉬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소. 엄마, 단체 손님이 와서 그런데 지금 좀 와서 도와줄 수 있어? 종종 딸의 식당에서 일손을 보태곤 했었는데 허리 때문에 오늘은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었어. 어쩌니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너무 바빠. 엄마, 부탁할게. 나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안 좋아? 아, 어떡하지?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데. 알겠어. 끊어. 허리는 괜찮냐고, 많이 다치진 않았냐고, 병원엔 가봤느냐고 묻지도 않는 딸. 허탈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어. 허리보다는 가슴이 더 지끈거렸다오. 일손이 없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 저녁 시간이 지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소. 손 씨는 자신이 서운한 마음보다는 딸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더 우선이었소. 그대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오. 내 손엔 칼에 찔려도 견디지만 내 자식 손에 박힌 가시 하나에도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 마음이지 않소? 시간이 지나 손 씨의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제때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만성적인 통증을 달고 살았다오. 딸은 손 씨가 보험을 해지한 것도 돈 걱정에 가지 않는 것도 모르는 채 왜 미련하게 병원도 안 가고 버티냐고 타박했어. 하지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손 씨는 괜찮다며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딸과는 여전히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고, 시간이 흘러 둘째 손자도 생겼고, 또 시간이 흘러 첫째 손녀가 벌써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손 씨도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 손 씨의 유일한 낙은 가끔씩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내는 것이었어. 모아놨던 쌈짓돈을 주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 없었어. 그런 날에는 손주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무슨 용돈이냐며 고맙다고 전화를 거는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았어. 손주들이 아무리 예뻐도 내 딸만큼 예쁠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며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갔다오. 그러던 어느 날 또 걸려온 딸의 전화에 손 씨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엄마, 하서방이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친구 따라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먹었어. 지금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 지겹도록 반복되는 시련이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니?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도 받아서 당장에 막아야 하는 돈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서 흐느끼는데 손 씨도 함께 울고 싶었어. 해결할 여력이 안 되는 거야.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요즘 장사도 안 돼서 안 그래도 빠듯했어.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일단 집이라도 팔아봐야 하지 않겠니? 어떻게 애들한테 쫄딱 망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그래? 엄마, 나 마지막으로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또다시 손 씨에게 손 내미는 딸. 하지만 더 이상은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 손 씨가 가진 것이라고는 살고 있는 작은 집 하나뿐이었어.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처럼 일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어. 1,000만 원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엄마도 능력이 없다. 아무리 사고를 쳤어도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 엄마한테까지 도움을 청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인가 싶었어. 손 씨는 당장 노후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 그 미련한 사랑 때문에 손 씨는 살고 있던 집도 처분하게 되었어. 딸은 손 씨가 집을 판 것을 알았지만 손 씨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걱정만 할 뿐 빈말이라도 들어와서 살라는 소리는 일절 하지 않았다오.
엄마, 첫째가 이제 곧 대학에 가야 돼서 예민하기도 하고 남는 방도 없네. 엄마 집 팔면 어디서 지내야 해? 그런 건 걱정 말아라. 혼자 사는데 집 작으면 좀 어떻다고. 알아서 다 구해놨다. 통장에 있던 돈도 탈탈 털어주고 집을 처분해도 나오는 돈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다오. 이미 예전에 딸을 위해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더 작은 집은 찾기도 힘들었고 돈도 없었어. 간단한 살림이 들어있는 보따리 하나만이 손씨가 나이 80이 다 되어 쥐고 있는 전부였어. 그간의 인생이 보따리 하나에 정리가 되는가 싶어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 하지만 노숙을 할 수는 없을 노릇 아니요. 손씨는 미리 봐두었던 고시원으로 향했어. 이런 곳은 고시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이 사는 곳이 아닌가 싶어 선뜻 들어가진 못했다오. 그래도 가장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웬 노인이 고시원에서 나와서 말을 걸었어. 내가 위에서 지켜봤는데 방구하려고 왔어요. 아, 네. 저 같은 노인도 여기서 살 수 있나요? 그럼요. 여기에 60대, 70대 많아요. 손씨는 놀랐어.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어? 다른 데는 노인들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송장 치른다고. 나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딱해서 주는 거지. 고맙습니다. 주인을 따라 들어간 방은 창문도 없고 손씨가 혼자 누우면 딱 맞을 크기였어. 화장실도 주방도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아 다행이었어.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무척 단조로웠어. 이 나이에 밖에 나간다고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적게 움직이고 적게 먹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 한 끼는 물에 밥을 말아 먹고 한 끼는 라면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어. 그러다 가진 돈도 떨어지고 고시원 방세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어.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땅 파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정이 딱해서 내가 이달은 기다려주는데 계속 밀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알죠. 곧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사정이야 뻔한데 그쪽은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식도 멀쩡히 있는 것 같더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하다못해 방세라도 내달라고 해보지. 딸은 저 여기 있는 거 몰라요. 알면 우리 딸이 가만히 안 있었지. 분명 나 데리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가서 딸이랑 같이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딸도 힘든 일 많이 겪어서 지금 정신도 없을 거고 이 상황에 늙은 엄마 부양까지 해야 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건 그쪽 같네요. 보아하니 잘 걷지도 못하시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고시원 주인이 측은한 눈빛으로 손씨를 바라보았어. 손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내가 살아봐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산다고요. 이렇게 지내다 가면 그만이죠. 그러면 딸이 참 좋아하겠네요. 혀를 차며 하는 소리에도 손씨는 고개를 저었다오. 그래도 절대 우리 딸은 알면 안 돼요. 있는 짐도 내가 나눠지고 싶은데 내가 마음의 짐까지 얹어줘서야 되겠어요? 그런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식 삶은 자식이 알아서 살게 두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챙겨서 잘 살아야지. 내 인생은 딸이 행복해야 내 인생도 행복해요. 고시원 주인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걱정스러운 잔소리를 했지만 손씨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
딸의 모든 근심 걱정 손씨가 짊어지고 갈 수만 있다면 그리 하고 싶었어. 엄마 덕분에 요즘 상황이 좀 나아졌어. 하서방도 정신 차리고 잘 살겠대. 고마워, 엄마. 그래, 다행이다. 잘 됐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아픈 데 없지. 네 걱정이나 해라.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잡채가 먹고 싶네. 그래? 엄마가 주말에 가서 해줄까? 아니,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캠핑 가기로 해서 안 될 것 같네. 요즘 정신도 없었고, 애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모처럼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려고. 그럼 먹고 싶을 때 얘기해. 엄마가 금방 가서 해줄게. 알겠어. 이만 끊을게. 잘 자. 그래, 좋은 꿈 꿔라. 손씨는 전기장판 속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 날이 추워졌지만 난방비 때문에 고시원은 아직 난방을 하지 않고 있었어. 저녁을 걸러서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어. TV도 없이 좁고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 있으니 손씨는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따라 먼저 간 남편이 무척 보고 싶었어. 손씨는 남편이 곁에 있는 듯 허공을 향해 말을 걸었어.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이리 살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남편이 놀라 자빠지겠네. 걱정 말아요. 나 잘 지내요. 처음엔 당신 갈 때 왜 나는 안 데리고 갔나 원망도 했는데 우리 딸이나 손주들 보고 있으면 열심히 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은 이런 날 보고 어쩌면 미련퉁이라고 꿀밤을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당신 없이 혼자 우리 딸 잘 키워서 시집도 보내고 힘들 때 어미 노릇도 해주고 했으니 내가 가면 칭찬 좀 해줘요. 잘했다. 고생했다. 그 소리 들으면 참 좋겠네. 내가 갈 때가 됐는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당신 있었으면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줬을 텐데. 여보, 내가 갈 때까지 우리 딸 앞날에 더 이상 시련이 없게 당신이 길 좀 잘 봐줘요. 그래야 내가 맘 편히 당신 곁으로 가죠. 그나저나 나중에 만나면 주름이 자글자글해져서 못 알아보려나. 괜히 잠이 안 와서 실없는 소리만 하네요. 오늘따라 당신이 보고 싶네요. 그러곤 손씨는 고요히 눈을 감았어. 아이처럼 작아진 몸이 들숨에도 들썩임이 없어 꼭 죽은 사람 같았어.